엄마, 이 일 계속하면 우리 인연 끝이야.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은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내 통장에서 뺐으면 되지. 그게요, 어머니 통장이 좀 복잡해져서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경로당에 가려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에 뜬 문자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패되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국민연금이 이번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은행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해져서 이런 일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농협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연금이 왜 안 들어왔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모니터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연금 수령 계좌가 변경되셨네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꾼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계좌가 변경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수한 거라고, 서류가 잘못 처리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계좌번호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계좌는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유독 친절해진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석 달 전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안부 전화를 자주 걸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사람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들한테 잘해주려고 효도 하나 보다 싶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두 달 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아서요. 어르신들 피해가 심하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물었더니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카드, 제가 좀 관리해 드릴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때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걱정을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아들 복이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보여줬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카드도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독 넓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분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아내가 내 돈을 훔쳐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다가는 가족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없으면 공과금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습니다.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인데 그게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고 하던데 혹시 내가 깜빡하고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계좌 변경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리가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연금 관련 서류를 열람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목소리가 너무나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냥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행에 갔다 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화를 끊고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핸드폰 알림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혹시 어디 가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휴대폰에는 분명 뭔가 알림이 가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은행에 갔다는 것을, 통장을 확인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야속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던 날이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다가가 연금 수령 계좌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요청했고 몇 가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컴퓨터 자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모니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2달 전에 계좌 변경 신청이 접수됐네요. 대리인 신청으로요. 대리인.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누가 대리인으로 신청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구 앞에 서 있기가 힘들어서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서명한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 서류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제 인감으로 이 서류를 꾸며낸 겁니다. 그 누군가가 하필 며느리라니. 구청을 나와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다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방문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많이 해왔다면서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기다리마. 저녁 무렵 며느리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안부를 물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늘어놓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그 말에 묘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안색이 안 좋은 이유를 정작 본인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잠을 좀 설쳤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내가 구청에 갔다 온 걸 알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하는 게 요즘 좀 복잡해져서요. 제가 아예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해요. 무슨 말인지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금융사기 피해가 많잖아요. 어머니 명의 통장을 제 이름으로 바꿔두면 안전해요. 물론 돈은 어머니 거예요. 그냥 명의만 빌려두는 거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연금 계좌를 빼돌린 사람이 이제 통장 명의까지 바꾸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아 훑어봤습니다. 계좌명의 변경 동의서, 위임장, 인감날일란. 빈칸만 채우면 제 전 재산이 며느리 손에 넘어가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됐습니다. 아직 증거가 더 필요했고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고요. 며느리는 실망한 기색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급한 건 아니라고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연금 계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밤늦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엄마 좀 보러 와라.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야 왔습니다. 요즘 바빠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이따마다요. 하지만 그 말을 차마 문자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겨우 아들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금 계좌가 변경된 것 같다고 혹시 며느리가 뭔가 알고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그거 아내가 말해줬어요. 어머니 계좌 관리 좀 도와드리려고 했다면서요. 뭐가 문제예요?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아들에게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 귀에는 시어머니의 과민 반응으로 들릴 게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친절을 가장한 감시였습니다. 제가 혼자 무언가를 알아보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는 평일 오전 몰래 구청과 은행을 다니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 복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줬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요. 대리인 신청서에 날짜가 좀 이상해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싸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복지 담당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류 날짜가 이상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집에 돌아와 그동안 모은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연금 계좌 변경 신청서, 대리인 위임장, 본인 확인 서류 사본.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에 적힌 날짜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습니다. 석 달 전 무릎 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했던 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병원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에는 제가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서명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서류를 꾸민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구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려고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날짜에 문제가 있네요. 당시 입원 확인서 가져오시면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구청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청에 갔다 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를 해왔다면서요. 아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사기꾼 취급한다면서요.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손을 쓴 겁니다. 자기가 피해자인 척 아들에게 호소한 거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연금 계좌가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위임장 날짜가 내가 입원해 있던 때라는 것, 이건 분명히 위조라는 것.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나이 드시면서 기억이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증거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자료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연금 수령지 변경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서를 뽑았습니다. 구청에서 대리인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 신청했습니다. 하나씩 자료가 모이면서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2달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던 겁니다. 먼저 친절하게 접근해서 통장과 도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로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파일 하나에 담았습니다. 입원 확인서, 거래 내역서, 대리인 신청서 사본, 서명 비교 자료.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갔더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저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시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혹시 치매 초기 아니냐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의 헛소리로 치부되게끔 미리 손을 써둔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격과 존엄을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요.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에 맞서려면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가 확인한 것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달을 보며 며느리랑 손자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 돈을, 내 삶을,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작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리인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니 추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자가 요청한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인감 사용 이력, 병원 진료 기록, 당시 제 동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서류를 모으러 다니는 동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그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데 건너편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과일을 깎아 내밀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제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병원 검진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의 속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인지 기능 저하 의심이라는 한 줄만 남기면 제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신빙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다고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좋은 병원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예약을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추천하는 곳이 아닌 제가 직접 찾은 신경과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이 양호하다는 소견서까지 받아뒀습니다. 이 소견서가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인 신청서의 서명과 제가 제출한 과거 서명 샘플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필적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일 계속하실 거면 우리 인연 끝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린지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울어요. 어머니한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다면서요.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돼요? 없던 일로 하라고요. 내 연금을 빼돌리고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일을 그냥 없던 일로 하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보다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래 울었습니다. 이 싸움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만 상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들까지 적으로 돌아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불쌍한 노인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조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구청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넣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 또 며느리의 차가 근처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볼 테면 보라고, 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법률 상담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건 가족을 법정에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단은 민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어요. 행정적으로 해결되면 형사 절차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니었습니다. 행정 절차로 해결되면 가족 관계도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구청 민원실 김주무관입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어느 쪽이든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구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김주무관이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부터 들었습니다. 서류 분석 결과 대리인 위임장의 서명이 어르신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필적 감정까지 가지 않아도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 뭘까요? 김주무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분이 오셨었어요. 어제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구청에 왔다고요. 뭘 하러요? 김주무관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어서 자꾸 이상한 의심을 한다고요. 자기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누명을 쓰고 있다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작성했다는 또 다른 위임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서명과 비슷한 필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서류를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말대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서류를 볼 수 있냐고요? 김주무관이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경로당 야유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스를 타고 온양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었고 점심때 찍은 영수증도 있을 겁니다. 김 주무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온종일 야유회에 참석해서 구청에 올 수가 없었다고요.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야유회 사진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단체 사진, 온천에서 찍은 셀카, 점심 식사 후 카드 결제네요. 모두 그날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다음날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김 주무관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르신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요. 며느리 분이 제출한 서류는 재검토가 필요하겠네요.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며느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경로당에 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제가 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친한 언니 한 분이 몰래 알려줬습니다. 자네 며느리가 어제 여기 왔었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하더라고. 자기는 효도하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도둑 누명 쓰고 있다면서 며느리가 경로당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무기로 사용해서 동정심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감정전에 능했습니다. 저도 감정으로 맞서면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서 잠시 친정에 갔어요. 엄마가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갔다고요. 마치 제가 쫓아낸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들 눈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서 집을 나가게 만든 것으로 보일 터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 행동하면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청에도 동네에도 아들에게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포기할까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물러서면 며느리는 더 대담해질 겁니다. 연금 다음에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싸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로 싸운다면 저는 증거로 싸울 겁니다. 며느리가 거짓말로 공격한다면 저는 진실로 맞설 겁니다. 그 주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 김 주무관이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분이 제출한 서류요. 위조 가능성이 발견됐어요. 상급 부서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주무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며느리 분이 제출한 서류, 날짜뿐만 아니라 인감날인 위치도 이상해요. 마치 다른 서류에서 복사해 온 것처럼요. 복사?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이 찍힌 다른 서류를 가져다가 위조에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해도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의 무기였던 서류가 이제 며느리를 옭아매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던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구청에서 좋은 소식을 듣고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우편함을 열었더니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년후견이라니요. 그건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법원에 신청을 넣은 겁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청구인은 며느리였습니다. 청구 사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후견인은 최근 인지 기능 저하가 심각하여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족에 대한 피해망상 증세가 있어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함. 피해망상이라고요. 내 연금을 빼돌린 사람이 저를 피해망상 환자로 몰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다급해졌다는 뜻입니다. 구청 조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선수를 친 겁니다. 저를 후견인 아래 두면 제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지니까요. 곧바로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상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지만 이건 제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돈을 아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읽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상당히 악의적인 신청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은 법원이 직접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정신감정도 받게 된다고요.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청구가 기각된다고요. 다행히 저는 이미 신경과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정상이라는 소견서도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이렇게 쓰일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 후견 신청 자체가 며느리 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법원 조사 과정에서 연금 계좌 문제가 함께 검토될 테니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를 무력화하려고 넣은 신청이 오히려 며느리의 행적을 법원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니요. 법원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집으로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긴장됐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조사관이 온 날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혼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약은 제때 먹고 있는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는지,
조사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피해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요. 연금 계좌가 며느리 명의로 바뀌었고 위임장이 위조된 정황이 있다고요. 구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입원 확인서, 야유회 사진, 거래 내역서, 신경과 소견서. 조사관이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들 잘 보관하세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말투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조사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김 주무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며느리분이 제출한 서류에서 위조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상급기관에 정식 보고가 올라갔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석 달 동안 혼자서 싸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김 주무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제가 드리는 조언인데요. 법원 후견 심판 때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구청 조사와 법원 심판,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궁지에 몰려고 판을 벌였는데 오히려 그 판이 며느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법과 제도가 제 편에 서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법원 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냥 씁쓸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가족을 의심하고 있으며 재산 보호를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 변호사 선생님이 발언했습니다. 신경과 소견서를 제출하며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청구인인 며느리가 오히려 서류를 위조하여 피후견인의 연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요.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청구인, 이 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는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서류는 시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추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입원 확인서와 야유회 사진 자료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에 제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후견 심판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를 속행하고 관련 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심판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심판받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해명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건 가족끼리 해결해요. 법원까지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짓 친절로 접근했던 것, 서류를 위조했던 것,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았던 것, 동네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것,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족 문제가 아니라고요. 법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고요. 며느리가 더 말하려 했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제 팔을 잡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오늘 법원 갔다 왔다면서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혹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들었어요. 서류가 위조됐을 수 있다고. 그게 진짜예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법원에서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진짜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석 달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주말에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법원 조사가 남아 있었고 며느리에 대한 처분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며느리를. 아직은 모르겠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다 들었다고요. 연금 계좌 변경, 서류 위조, 후견 신청까지.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추가 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내가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면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울던 기억 이후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아들도 속은 거니까요. 며느리의 연기에, 눈물에, 거짓 친절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친정에 있다고요. 연락이 잘 안 된다고요. 엄마, 이 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결정해요.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해요. 나는 반대 안 할게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죄목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며느리는 전과자가 됩니다. 손자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도 평생 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걸 제가 원하는 걸까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요. 생각해 보겠다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싸움을 그만두라는 건지, 며느리를 용서하라는 건지 물었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 그만하자고요.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게 여기서 멈추자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 편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이 두려운 걸까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라고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아내한테 말해보겠다고요. 아들이 돌아간 후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지, 아직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후견 신청 청구인인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요. 후견 심판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별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요. 드디어 후견 심판이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며느리의 계략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연금 계좌 변경 신청이 무효 처리되었다고요. 며느리 명의로 바뀌었던 계좌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석 달간의 싸움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에 생긴 금이 너무 깊었습니다. 이게 과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꽃이 필 겁니다. 세상은 계절 따라 돌아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구청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행정 경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서 대리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빼돌렸던 연금도 환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던 2달치 연금이 제 통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요.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이 인정되고 빼앗긴 것을 돌려받는 것.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 나와 혼자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요.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지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요.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평생 응어리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바싹 마른 몸. 몇 달 전에 환한 웃음을 띠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요. 욕심이 눈을 가렸다고요.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했냐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 빚이 있었다고요. 남편 모르게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요. 급하게 메꿔야 할 돈이 생겼는데 어디서 구할지 몰라서 그만. 시어머니 연금에 손을 댔다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급했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그 계산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거겠죠. 물론 그게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기는 어렵다고요. 하지만 평생 원수로 지내고 싶지도 않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평생이 걸려도 속죄하겠다고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은 내가 주지 않아도 됐다고요. 세상이 대신 해줬다고요. 며느리는 행정 경고를 받았고 남편과 이혼 위기에 처했고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가 복수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연금을 되찾았고 치매 환자가 아님을 증명했고 아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생긴 금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상처도 생기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금이 다시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 익숙한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생활이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 다가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와서 울면서 하소연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때 자기들이 어르신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속을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진 거라고요.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냈다고요. 며느리와 합의 이혼을 했다고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건 며느리가 양보했다고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혼자입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라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듣겠다고요.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먼저 믿겠다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는 거냐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의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얼굴에 닿았습니다. 간지러웠습니다. 문득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금이 사라지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구청과 법원을 오가며 싸웠던 날들,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았던 밤들, 혼자서 울었던 새벽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저녁 먹자고요.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요. 그래,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도 경로당 가는 날이고 모레는 병원 정기 검진이 있고 다음 주에는 아들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겠지요. 또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그 하루를 오늘처럼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